지난 2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광명 시흥시 지역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였다는 발표 이후 광명 신도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투기를 위한 토지 구입을 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총 10개 필지, 면적 합계 약 2만 3천 제곱미터, 평수 기준 약 7천 평에 대해 약 100억 원의 토지 매입이 있었고 이중 대출금은 약 58억 원인 가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치 LH공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 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거래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한 건당 거래 금액이 10억이 넘는 것들 거래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확신이 없다면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투자를 감행하기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뭔가 확실한 정보를 갖고 추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고 하죠.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구에 집단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즉각 전수조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될 짓이죠. LH에 있으면서 투기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만약에 내부에서 미리 그런 정보를 알고 사돈의 8촌까지 동원해서 대출받고 땅 사고 그랬다면 그건 정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정도가 아니고 이건 정말 큰 범죄지요. 먼저 이 문제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재원 전 국회의원, 윤경호 MBN 논설위원, 김한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경호 의원께 먼저 좀 내용을 알아보죠. 이 의혹을 민변 그리고 참여연대가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내부적으로 좀 파악을 해봤더라고요. 예. 14명인가요? 예,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특정 지역만 샘플링 하듯이 살펴봤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10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임직원 포함해서 10명이라고 했는데 즉각 LH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14명으로 나왔어요. 현직에 12명이 있고요. 2명은 전직 이렇게 발표가 났고 지금 잠시 나왔습니다만 민변이나 참여연대 발표로 나섰던 분들이 추정하건대는 아까 제가 샘플링 하듯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더 영역을 넓히면 훨씬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잠시 지금 나왔습니다만 한 건당 10억 원 넘는 거래 규모도 있었고 전체가 한 100억 원 정도 규모였다고 했는데 그중에 58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좀 의도를 가지고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한 걸로 추정이 된다. 이런 거죠. 조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 당초에는 국토부가 LH에 대해서 조사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총리실에서 나서서 관련 부처와 관련 공기업, 즉 다시 말하면 국토부와 LH겠죠. 그리고 일부 아마 지자체도 포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범위가 확대된다는 거고 우선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발표된 6개 신도시입니다. 2018년 12월에 3개가 발표됐고요.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이런 데가 그때 있었고 2019년 5월에 또 2개가 추가됐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광명시흥 6개 지역만인데 이 6개 지역만 우선 조사를 하기에도 상당히 버거울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 때 발표된 신도시에 대해서인데 이 신도시 말고 다른 지역 중소규모 이것까지 만약에 범위가 확대된다면 정말 도덕적으로 국민적 문제죠. 공분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이상이 집단으로 이런 일을 했을 때는 무언가 서로 이렇게 정보도 주고받고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범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좋은데요. 이런 현재는 의혹 단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이런 공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10여 명 직원들이 현재 밝혀진 거겠죠. 50억 이상을 대출받아서 그것도 이게 뭐 아파트 이런 것도 아니라 농지 아니겠습니까? 농지를 최근 몇 년간에 사들인다는 것은
여기 이 정보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확신 속에서는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투기를 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혹의 단계를 이미 넘어서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현 정권 들어와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6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광명뿐만 아니라 시흥뿐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총리실이 나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총리실은 이런 조사를 해서 더 나아가서는 사실 강제 수사를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수사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건 이미 언론에 밝혀진 만큼 이전에 뭐 아까 인천 계양이라든가 이전에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또 증거 은폐나 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예. 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수사 전말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찰이 어떤 팀을 구성을 해서 전수조사를 아예 경찰한테 맡겨서 예. 이 전말을 밝혀서 국민들에게 해명을 하고 이에 관련된 이 의혹이 밝혀진 어떻게 보면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예. 범죄자들에서는 뭐 일벌백계를 해야겠죠. 만약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어떤 죄에 해당이 됩니까? 가장 특별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부패방지법입니다. 부패방지법에 의하면은 이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이 처벌되기 때문에요. 아마 이 법을 적용하기가 아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전수조사를 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 있는 모든 직원들,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또 주변까지 다 한번 들여다보라는 건데요. 청와대 발표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3가지 사항을 오늘 오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첫째,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 둘째,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 셋째,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가뜩이나 지금 이 정부 부동산 문제 하면은 좀 골치 아픈데 이런 일까지 터져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서 저는 예. 터질 것이 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뿐만이 아니고 저는 오랫동안 관행 비슷하게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우리 공공기관의 모럴 해저드가 이렇게 지적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LH라고 하는 거대 조직을 만든 것 자체가 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진 거지 않습니까? 예. 이 개발 관련되는 주요 정보가 한꺼번에 모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요 결정 부서에 있거나 이 고위공직자 정도 된다면은 이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저는 쉬워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토지공사고 주택공사를 합쳤을 때는 왜 합친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이제 기업들을 이제 통폐합하면서 효율성을 높인다. 예. 이런 측면에서 저는 뭐 되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투기 효율성을 높인 거네. 그렇죠. 이제 투기 효율성을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버렸으니까 예. 투기 효율성을 이제 높아진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이제 개발 시대를 겪었지 않습니까? 예. 개발 시대에 이제 토지를 이 자산을 보유하고 그다음에 주택은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LH가 이제 거대 조직이 되었던 건데요. 이제는 이제 개발 시대가 사실은 웬만큼 저물었지 않습니까? 저물은 상황에서도 이 기업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저는 이분들이 여기 내부 정보를 가지고 이런 뭐 흔히 하는 뭐 딴짓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연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거는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업 혁신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문제의식을 생각해 봅니다. 박 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LH 앞으로 큰 홍역을 한번 치를 것 같기도 합니다. 김재원 의원은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오늘 우연의 일치이지만 흑석동에서 땅 투기해서 돈 많이 모았던 그 흑석 김의겸 그분이 국회로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 정부 들어와서 사실 땅 투기 문제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잡는다고 하면서 강남 아파트 2채씩 갖고 있고 뭐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층의 이 도덕적인 해이 또는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이 드러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LH공사를 처음 만들 때 왜 만들었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서민들에게 싼 값에 공공 아파트를 지어주기 위해서 주택공사는 토지공사가 토지를 조성하면 그 토지 가격을 정상가해주고 사서 거기에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항상 토지공사는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적정 가격을 받으려고 하고 주택공사는 그곳에 아파트를 지으니까 또 적정 가격을 받아야 되니까 이 차에 둘 합쳐서 싼 가격에 주택을 분양하자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토지주택공사를 만든 건데 그것 때문에 무슨 비리가 벌어진 것처럼 만약 이야기한다면 이 정부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조사를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렇다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 정부 들어와서 발표한 신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토지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지정을 하고요. 거기에 요즘 토지 거래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리스트를 쫙 뽑아서 그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그다음에 이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좌 추적을 해서 실제 돈 주인이 누군지 찾아보면 그 리스트를 찾아보면 그 사람들의 근무처를 찾기는 금방 되거든요. 건강보험 같은 거 확인해 보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수수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사해도 저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 정부의 출범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개발 행위에 개입한 공직자들 이번 기회에 일망타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 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이 바로 지금 국토부 장관 변창흠 장관이 있을 때, 사장으로 있을 때 또 일도 겹칩니다. 변창흠 장관 어제 청렴을 강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청렴은 우리 국토부나 또 우리 국토부 산하 기관의 사실 구성원으로서의 자존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청렴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믿지 못하면 정책의 실행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광명시흥지구에서 LH의 임직원들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서 우리 산하기관에서 여러 가지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관장 여러분들께서도 특히나 경각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서 여러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경호 의원, 지금 변창흠 장관 저 발언이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 뒤에 한 발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발언한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그래서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죠.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게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이니까 1년 한 8개월 되거든요. 지금 지금 문제 제기가 된 이 땅 매입 기간이 지금 나옵니다만 2018년 4월 정도부터 20년 6월 정도니까 상당 부분 겹치죠. 문제는 이제 내부에서 이게 적발이 됐느냐? 적발이 안 됐죠. 알고도 덮었느냐?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큰 문제죠. 그건 정말 큰 문제이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변 장관이 당시에 사장이었다는 것 때문에 무한 책임, 관리 책임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몰랐어도 문제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관련 주무부처의 모든 걸 또 책임져야 되는 장관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어떤 법에 적용이 되느냐? 부패방지법 물론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죠. 찾아보니까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특별법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업무에 관련된 유관기관 종사자나 또는 공직자가
취득한 정보를 원래의 목적 이외에 썼거나 또는 외부에 누설했을 경우 이런 경우 처벌하고 벌금 매길 수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내부 단속이 그만큼 됐느냐. 금융위나 기재부의 주식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요. 현직에 그 자리에 있을 때 주식 거래를 아예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진작부터 있습니다. 예. 뭐 기자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 더 확대 해석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란에서 최소화를 시키면서 이러한 자리에 있을 때는 토지 거래도 제한을 하거나 또는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이런 식의 대안이 한번 검토는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정부가 20몇 차례씩 대책을 내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 투기를 하고 있다면 그 되겠습니까?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이제 확실히 정치에 나서겠다고 마음을 굳힌 걸까요?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오늘 또 대구에 내려가서는 기자들이 정치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딱히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검수완박 뭐 이런 표현 있죠. 검찰 수사를 완전 박탈하는 것. 여기에 대비되는 부패 완판 이런 말도 또 본인이 만들어서 왔습니다. 부패 완판,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것이다. 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윤석열 총장 대구 가서 했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죠. 정치, 경제, 사회 그 재반 그 분야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그 헌법상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부패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 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 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준비 과정이 수사와 또 법정 그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쉽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진영 대변인, 지금 대구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준비했던 말을 또박또박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윤석열 외치는 거 보면 완전히 무슨 유세 장면 같기도 합니다. 네, 뭐 대선 출마 선언하는 뭐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저는 그 이분의 이제 표현에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현부터 제가 트집을 잡자면요. 국회가 헌법기관입니다. 국회가 상권분립에 의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다 이야기하는 이거는 이분 발언 자체가 반헌법적 발언입니다. 그리고 뭐 본인이 헌법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헌법에 검찰의 권한이라는 것은 영장 청구권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헌법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직 공직자로서 이 중수처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지금 검찰청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공직자의 서신으로도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수완박 저 이야기는 실제로 왜곡입니다. 완전 박탈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보안권 문제, 그다음에 또 이 수사에 대한 지휘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이 완결하게 지금 준비된 것도 아니고 이제 공청회를 시작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먼저 저분이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뭐 부패 국가가 된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오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은 왜 있습니까? 경찰은 그러면 수사권과
이 기소권도 없는데 그럼 기저까지 그러면 경찰은 그냥 놀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검찰만이 우리나라의 부패를 수사를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는 굉장히 저는 엘리트적이고 오만한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총장 신문 인터뷰를 놓고 청와대와 정세균 총리도 일단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와대에는 국회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정세균 총리는 정치인 같다 뭐 하는 것이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관련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정세균 총리는 만약에 본인이 직 운운하는데 그러면 직을 아예 내려놓고 당당히 처신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뭐 충분히 검찰 입장 이해한다. 그리고 나는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도 좀 부드럽게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했고요. 정세균 총리 국민을 선동하는 발언이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 그런데요.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이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얘기는 나왔습니다. 각 그 검찰의 의견을 모으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줄 알았는데 어떤 특정 매체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어요. 이건 어떤 계산을 한 걸까요? 윤석열 총장과 주변의 참모들이 정말 언론을 다루는, 언론을 활용할 줄 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언론을 활용할 줄 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건데요. 이 검찰 출입 기자들을 흔히 말하는 모아놓고 모든 매체를 다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면서 중수청 관련해서 처음 얘기를 던졌을 때 하고 그게 아니고 특정한 매체에게 배타적인 다른 매체들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이제 기사에 보면요. 3월 1일 휴일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 저런 인터뷰는 상당히 여유를 갖고 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 의견 조율도 좀 하고 이렇습니다만 이건 그게 아니고 정말 저희 기자들 하는 표현으로 뜨끈뜨끈한 얘기가 그냥 고스란히 3월 2일자 아침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매체들은 아마 이 국민일보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일보를 보고 한 방 맞은 거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 한 방 맞았고 예. 그 한 방 맞는 거기에 또 저렇게 직을 걸고 걸 수 있다면 예. 100번이라도 이런 자극적인 제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례적인 게 1면부터 4면까지 그렇게 4개면을 할애한다는 거는 양자가 서로 이 신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주목을 끌 수 있고요. 사설까지 포함하면 5개면입니다. 그리고 윤 총장 입장에서는 특정한 매체에게만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다른 매체들이 달아오르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 더 극적인 건 오늘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 딱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이제 모든 기자들이 와서 어떤 얘기 할 건지에 귀를 쫑긋하고 심지어 저렇게 지지자를 자임하는 일반 대중들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저 장면 잠깐 나왔습니다만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렇게 시끄러운데도 끝까지 얘기를 한 거 보면 오늘 어떤 얘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3월 2일자에 실린 3월 1일의 인터뷰 이후에 대구고검 방문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스텝도 제가 보기엔 다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그 그림이 있다는 게 우리 박진영 대변인 얘기하신 것 같이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할 수 있게는 하지 않겠죠. 어디까지나 검찰총장으로서 그리고 검찰의 다른 검사들의 뜻을 모아서 한다는 걸로 아마 계속 행보를 할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진 정치인께서 보시기에 저것은 정치 행보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지금은 검찰총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이제 정무적 감각도 갖춰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 본인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있고 그것을 그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극복해 갈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서 1등을 차지하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것을 그 어떤 명분으로 해서 정치권에 뛰어들면 본인은 굉장히 그 지지율 추락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분이 좀 없었죠. 왜냐하면 나를 탄압하니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뭐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명분은 사실 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어제 이 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잘 보면 여당에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이게 반헌법적인 법이고 내가 직을 걸으라고 하면 100번이라도 사퇴를 하겠는데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퇴를 해봤자 이 법을 막을 수가 없으니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치를 해서 이 무도한 민주당 정부를 혼내주고 이것을 막겠다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또는 뭐 지금 우리 박 부대변인께서는 이 법이 지금 뭐 이제 논의 중이니까 와서 의견을 내라 그러는데 아니 벌써 얼마나 공언을 했습니까? 3월 달에 제출하고 6월 달에 통과시킨다 그러고 또 뭐 수사권은 모두 뺐고 기소권만 준다. 또 법무부에서는 뭐 이제 앞으로 검사는 공소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일에 전념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따져보면 사실 그동안에 전임 정권을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고 교도소 보낼 때는 잘한다고 박수치고 수사 더 열심히 하도록 독려를 하다가 이 권력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그 수사권을 뺐고 검사들은 지방으로 쫓아내고 윤석열 총장 또 주변 수사를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 징계해서 집에 보내려다가 지금 실패해서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검사들에게 아예 수사권을 뺏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뭐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뭐 그 법 제대로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설득력이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자, 정치권은 지금 윤석열 총장 이런 행동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치권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도개혁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입법을 하게 되면 그 입법과 관련돼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 이해 당사자들이 거기에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입법 과정에서는 늘 그런 이해 당사자들이 좀 강하거나 좀 과장되거나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공방으로 흐르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또 소통하고 토론해서 입법 과정에서 뭐 검토하거나 뭐 반영하거나 토론해보거나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게 뭐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고요. 헌법상 부여된 검찰의 수사 권능을 빼앗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법을 만드는 데 대해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의 수장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정치적인 행보입니까? 정치적인 행보는 스스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데 권력이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작심하고 도발하는 데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이죠. 예, 김한규 변호사 보시기에는 중수청 물론 윤석열 총장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런 식의 발언 또 반응 어떤 식으로 평가하십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뭐 예상하는 정도는 만약에 이제 어차피 3월 중에는 여권에서 이제 수사청법을 발의를 해서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모두 박탈시키는 뭐 이런 식의 정치권으로 진행되면 아마도 이제 검사들, 검찰 내부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뭐 입장을 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특정 그 언론사랑 인터뷰를 하고 더군다나 오늘 그 대구지검에 그 가서 기자들이 그 마이크를 내밀 때 이렇게 오래 얘기한 적은 처음 봤거든요. 저는 그렇죠. 현재 검찰청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검찰총장도 매체랑 언론 인터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뭐 이런 행보는 이미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활 시위를 당긴 것 같고요. 그 활 시위가 뭐 정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모종의 결심을 했는데 좀 안타깝다기보다는 또 이런 혼란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권에서 좀 공수처법, 뭐 수사권 조정이 이제 시행된 지 2달여가 됐는데 왜 이렇게 조속히 또 서둘러서 이 수사청법안을 발의를 한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좀 속도 조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박진영 대변인,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이런 그 일련의 지금 보여준 행동들을 보면 상당히 파격적이면서도 좀 정교하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오늘 찾은 대구 지역도 사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가장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지역 가운데 하나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한 열흘 전부터 이 중수처에 대해서 중대범죄수사처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언론이 계속해서 물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기획을 해서 언론에 대해서 이제 대담을 했고 그다음에 이 지역적으로도 어쨌든 간에 이분이 이 흔히 하는 반문 정서가 가장 강한 곳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 폭발성을 높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저는 이게 기획된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더 큰 우려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현재 공직자니까요. 공직자의 신분에서 이렇게 기획을 했다는 게 더 큰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어제 또 중앙일보 인터뷰를 한번 보시면은 더 큰 저는 우려가 되는 게요. 이 전문 수사청을 각 분야별로 만들어서 쪼개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기소권을 같이 주자는 거죠. 수사권을 줘. 그 이야기 뭡니까? 그러면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검찰이 다 있는 겁니다. 뭡니까? 검찰 공화국 하겠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저는 야당에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정권이 정권 수사 못하게 이 검찰을 이렇게 수사권을 뺏으려고 했다. 이렇게 비판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본 입장은 견제해야 돼요. 민주주의는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검찰이든 뭐든 간에. 그럼 독재는 뭡니까? 권력을 모아서 한꺼번에 쥐는 겁니다. 여기에 저는 야당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의 공직자로의 태도에 대해서도 야당도 분명히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총장의 최근 행동에 대해서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전에 김종인 위원장 별의 순간 뭐 이런저런 얘기한 적이 있죠. 한번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혹시 정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국회에서 만남을 요청하신다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는 만나시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는 그런 과거의 경찰이 아니라 국가의 질서 유지 그리고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제대로 기능하는 그런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윤석열 총장님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인생에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 별의 순간이 지금 좀 보일 거예요 아마. 본인이 그거를 파악하면은 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파악을 못하면은 뭐 그냥 뭐 그걸로 말아버리는 거죠. 검찰총장을 내려오자마자 뭐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그 사람 지금 아직까지도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여권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여권 내부의 지금 갈등 속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야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여권에서 찾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못할 거 뭐 있어. 정치라는 거는 갑자기 획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윤경호 의원, 그 뭐 별의 순간 얘기를 김종인 위원장이 했는데 얼마 전 여론조사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1위까지도 달렸는데 이 앞번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 이제 전문가들은 일단 추윤 갈등의 추미에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면서 빠진 부분도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얘기를 한 뒤로 이게 좀 동력이 좀 떨어졌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그라드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도 나왔는데 혹시 그런 불씨를 좀 다시 되살려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되살아나고 있죠. 그러니까 반사 이익 때문에 한 10% 중반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을 얘기하면 이낙연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지지율이 뭐 적합도의 인지도 뭐 이런 게 비슷하게 나왔을 정도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는데 한 7%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예.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반사 이익이 확 줄어드니까 그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도 역시 같이 줄어든 거다. 그러나 지금은 김재원 의원께서 아까 다시 본인이 뭔가 기지개를 켤 빌미를 줬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의 여권이 그게 꼭 중수청이든 아니면 뭐든 간에 돌이켜보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조금 무리를 해가면서 찍어내려고 하는 그때 가장 지지도가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수청이라는 게 매개가 되고 그렇게 갈 거예요. 문제는 이분이 임기를 뭐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임기를 채우고 나서 정치 활동에 정말 뛰어들었을 경우에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본인 중심의 당을 만드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예, 김재원 의원.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김종인 위원장이 뭐 별의 순간이라고 인터뷰했을 당시는 그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으로는 탄압받는 그런 국면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항을 하고 그것이 성공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일종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공직자 그리고 그런 효율적이고 또 아주 힘이 있어 보이니까 지지하는 의사를 많이 표현했는데요. 일종의 이제 반사이익이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겠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명분을 국민의 어떤 권리 또는 헌법 질서 이것을 찾기 때문에 굉장히 그 파급 효과도 크고 파괴력도 있는 주제를 잡은 거죠. 결국에는 지난번에는 그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얹어주고 또 정치권으로 몰아내려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이었는데 이번에는 김남국, 최강욱 또 황운하 이렇게 재판을 받거나 재판을 이미 받았거나 또는 수사를 받을 이럴 분들이 이제 그 치기 어린 정도의 그 모습으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 부분은 지금 과거하고 사정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치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더라도 현 정부에서 딱히 이 제어할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징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징계를 또 새로 한다는 것도 더 우습고요. 이제는 본인이 정치하겠다는데 무슨 뭐 현 정부가 막고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징계 중이기 때문에 사표 수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으로 계속 하는데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으로서 이 중수청 문제에 대해서 검사들 의견을 수리해서 그걸 발표하고 중단하라 그러고 이렇게 할 때는 딱히 통제할 길이 별로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징계를 한 것이 기껏 그 정치할 거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엉터리로 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는데 이제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여권에서도.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나름대로 정치적 포지션을 제대로 잡았고 앞으로는 조금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김한기 변호사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앞으로 윤석열 총장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유례 없는 그 현직 검찰총장의 언론 인터뷰와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는 현 정부에 대해서 더군다나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서 노골적인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벌써 본인이 선택한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뭐 일종의 좀 속된 말로 이제 꽃놀이패인 게 그 윤 총장 입장에서는 7월까지 아까 김정은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어차피 사표 수리가 안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수사청법이 그 정부가 추진하는 법을 만약에 강행을 끝내 못해서 수사청법이 이제 뒤로 물러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뭐 이긴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직도 못 던지겠네요? 직을 던지고 싶어도 사표 수리가 법으로 금지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7월까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법이 통과 안 되면 본인이 막는 셈이고요. 만약에 법을 국회에서 강행을 해서 처리한다면 또 계속 뭔가 메시지를 던지겠죠. 총장으로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뭐 검사들이 겁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 또 돋보이는 꼴이 되는 거니까
하여간 이 수사처법을 밀어붙이는 여권 입장에서는 아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총장 관련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과연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안철수 후보가 4번 후보로 나오면 선거운동 지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얘기했는데요. 당 안팎에서 단일화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번, 4번 논쟁 어디까지 갈까요? 관련된 독취 들어보죠. 시민 참여와 여론조사와 토론 평가 등을 혼합한 경선 방식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다가 거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안철수 대표는 계속해서 기호 4번을 고수하는 입장이거든요. 오늘도 기호 4번을 갖다가 주장을 하면은 기호 4번과 기호 2번을 이번에 후보를 놓고서 일반 시민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일까 거기에만 관심이 계십니다. 그 기호가 몇 번이어야지 된다 이런 요구를 하는 분은 제가 주위에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3번이었던 정의당이 후보를 안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호가 몇 번이 되든 야권 단일 후보는 두 번째 후보입니다. 1번과 2번의 대결이 된다면 지금까지 서울에서 7연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 방법보다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서로 실무선에서 협의하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기호 2번을 달고 출마하는 게 아마 득표에는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일반 국민 여러분들, 유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당세가 확실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시장 혼자 시정을 이끄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런저런 최악의 상황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로 확정이 돼도 그 선거운동도 하실 생각이 있어요? 당연히 그거는 해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 당에서 이야기하는 2번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궐선거라서 아무래도 투표율이 일반의 선거보다는 좀 낮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의 모든 당원들 또 우리 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다 투표장에 열렬히 나가려면 그런 면에서 2번을 안 다른 안철수 후보는 제약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기호 2번 달고 나오기를 국민의힘은 바라는 거죠. 그래야 일단 국민의힘 제1야당의 지원도 받고 그리고 또 당세도 더 세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후보로 단일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물론 담겨 있겠지만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도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김재원 의원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의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기호 4번으로 나와서 만약에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우리가 도울 수도 없고 결국 경쟁력이 없으니까 본선에 떨어진다. 그러니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제대로 기술적으로 하지 못하고 당에서 마치 안철수 후보가 당연히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을 전제로 2번 달아라. 2번으로 후보가 되지 않으면 당선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내일 이제 후보로 선정될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이든 나경원이든 둘 중에 한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그런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왜 저런 이야기를 계속 대답을 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엄청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아니 4번을 후보가 4번을 달든 2번을 달든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의 그 입장에서 선거 비용을 부담해가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임을
이야기를 지금 왜 하느냐. 저는 우리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후보가 선정되고 나서 이제 경선을 단일화 경선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예. 국민의힘 후보자가 나가야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도 2번, 4번 논쟁이 지금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을 아주 바보 위해서. 같은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윤경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시너지 효과 뭐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술적인 차원에서 단일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단일화는 했는데 나는 이런 식의 단일화 난 차라리 외면하겠다. 이런 유권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뭘 근간으로 단일화를 했느냐 이건데 이건 오로지 지금 반문재인 전선 이거 하나니까 그러다 보면 이탈자들이 반드시 생긴다.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만약에 기호 4번을 안철수 단일화돼서 안철수 후보가 되는데 기호 4번을 고집하는 상황이 가면 다음 대선에서 불과 1년 후의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아니 서울시장 후보조차 내지 못한 제1야당이라는 꼬리표 이게 아마 치명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뿐만 아니라 설사 선거 때까지도 끝까지 아마 양보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기술적인 여러 가지 기준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누차 얘기하지만 이 단일화는 아마 되지 않을 거다 자꾸 얘기합니다. 김한규 변호사,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견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단일화가 삐걱거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당장 내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내 후보가 사실은 나경원, 오세훈 두 사람을 띄워줘도 지금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거는 생각지도 않고 지금 나중 문제를 벌써 계속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그 2번이냐 4번이냐. 그러면은 지금 경선에 열심히 후보는 4명의 후보들은 지금 뭐가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100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 지금 소수 야당인 지금 안철수 개인한테 좀 휘둘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아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언급했던 윤석열 총장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총장이 정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대선 과정에서도 벌써 국민의힘 후보들보다는 윤 총장 지지율이 더 높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국민의힘은 1야당이 서울시장도 끌려가고 지금 대선에서도 지금 난감한 상황에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전략적으로 좀 굉장히 옳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발언하고 그쪽으로 지금 가고 계신 거 아닌가. 예. 좀 약간 이해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박진영 대변인 입장에서야 야권 후보 단일화 안 되면 좋죠. 좋겠지요.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단일화는 될 것 같다고 보는데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깊은 뜻을 당내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뜻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번 후보 찍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번 후보 찍어달라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들을 풀어서 전략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번호 논쟁이 결국은 이 여론조사 설문지 짤 때도 저는 작동될 거라고 보는데 당명 넣는 문제가 이걸 이제 한자를 깔아놓는 거죠. 당연히 2번, 4번 논쟁이 당명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100% 당명을 넣지 말자고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김종인 대표는 당명 넣어놓고 2번, 4번 논쟁을 해야지 당명을까지도 이제 넣자라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접근이 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제가 보기엔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뭐 제가 남해당에 그렇게 간섭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해당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